예. 자, 우리 군무원 국어 2차 2019년 2차 그죠?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학원에서 기출문제 풀이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저도 한번 풀이하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출제 경향을 한번 보면요. 크게 뭐랄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군무원 시험 문제를 제가 10년치 이상 기출을 분석해 보면은 한 25문제잖아요. 우리가요. 공시와 달리 공시는 20문제면은 우리 군무원은 25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꼭 한 3문제나 2문제 정도는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는 공시를 약간 벗어나는 문제, 아니면 공시에서 약간 깊이 들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또 공시보다도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출제 난이도가 조금은 들쑥날쑥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 인사신처에서 그죠,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군무원은 이제 국방부 자체적으로 이렇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출제 난이도가 조금은 어려운 건 아주 어렵게 나오고 쉬운 건 아주 쉽게 출제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두 경향 좀 다 맞춰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제가 드린 해설지에도 아마 배부가 됐을 텐데 18번, 23번, 24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데 이게 100% 복원된 건 아니고 중간에 학수험생들이라든지 이런저런 자료 등을 통해서 복원한 것이라서 중간중간에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양해를 구하고 대신에 답은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 23번, 24문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다. 시험장 갔을 때 약간은 생소했을 것이다라는 느낌이 받고요. 특히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군무원 인사법이라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처럼 이제 군무원 인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출제가 됐어요. 이게 처음 출제된 거 알고 있는데 물론 가끔 조금씩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군무원 인사법이 이렇게 아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군무원 인사법은 좀 중요 내용은 좀 따로 정리해서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할 때는 문제집 나오고 하면 그때는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꼭 제 수업 안 들으시더라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군무원 인사법이라고 여러분 법제처나 가시면은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셔가지고 좀 줄 좀 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이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지방교부세 조금 좀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좀 깊이 있게 나온 거죠. 일반 공시 문제보다는 국업 수준에서는 조금 깊이 있게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작년에 그죠? 2019년이죠. 법이 개정이 됐었어요. 그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법 개정 같은 거 했을 때 너무 디테일한 법 내용 말고요, 이런 좀 굵직한 법들이죠. 지방교부세 관련 법이라든지 군무원 인사법 이런 것들은 우리 좀 굵직굵직한 법이니까 이런 법이 개정이 됐을 때는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 초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기본적 행정학 이론을 다지는데 좀 더 시간을 소요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그러니까 22문제 가량 정도는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무원 준비, 공시 준비하신 분들은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요. 그래서 좀 합격을 하시려면 한 2개 정도는 틀리시고 좀 3개 정도 틀리시면 다른 걸 잘 맞추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수험생들의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나머지 과목들이 그렇게 쉽게 나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히려 행정이 조금은 더 쉽게 나왔지 않았나, 다른 과목의 행정법이나 국어에 비해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최종 합격을 물론 이제 여기도 나왔지만 최종 합격은 한두 문제에서 갈리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군무원은 3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국어보다는 조금 더 깊이 출제를 하니 조금은 파고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기출 경향에 비해 가지고 조금 또 다른 게 지방행정 문제가 출제가 좀 더 많이 됐어요. 지방 예전에는 한 15% 정도, 예전 우리 제가 샘플 강의나 입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한 15%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한 두 문제 미리 나온데 오면 3문제, 4문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조금 더 지방행정 문제가 더 출제됐습니다. 자,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요, 다 이게 우리 행정학이라는 것이 항상 이 어떤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학문인데,
현 문재인 정부 현 정부에서 그죠 지방 분권을 많이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우리 군무원 시험도 그렇고 지방 행정 문제가 예전보다는 한두 문제가 더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출제가 되더라도 좀 더 깊이 있게 출제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방행정 국어별 하시더라도 지방행정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출제 기간에 맞춰서 지방행정 문제 좀 더 깊이 있게 하시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자, 내년 아니죠 이제 올해죠 이제 2020년 여러분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실 때 행정학을 공부 준비하시면서 첫째 군무원 인사법 요거 인터넷 치면 다 법제 체감 다 있으니까 요거는 좀 따로 다운을 받으시가 양 많지는 않습니다. 따로 다운을 받으시든지 하셔서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조금 많이 좀 읽으시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지방행정 문제가 예전보다는 한두 문제는 더 출제되니까 지방행정을 좀 더 신경 쓰시면서 공부하시라는 거. 보통 학생들이 지방행정 문제는 끝부분이다 보니까 뭐랄까 신경을 좀 덜 쓰는 경향이 있겠죠. 하지만은 오히려 우리 지방행정 문제에 더 어렵게 깊이 있게 나왔으니까 지방행정 문제에 좀 더 신경 쓰시면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문제는 앞부분 내용 모르더라도 뒷부분 지방행정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행정 파트만 따로 좀 더 공부하셔도 되겠다. 그렇게 좋은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로이의 정책 분류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됐죠. 자, 정책학에서 로이 분류는 100%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정책 분류에서 가장 시초가 되는 사람, 시조세라 할 수 있습니다. 로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문제 푸는 스킬인데요. 이렇게 어떤 비교 문장 나오면은 비교 문장 나오죠. 이런 비교 문장 나오면은 답이 될 확률이 많이 높아요. 왜냐면은 기출 문제 푸는 스킬이에요. A와 B가 있을 때 A가 맞잖아요. 그죠? 몰 A 예를 들면은 몰 A 된 B 문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B보다는 A 이게 맞는 문장이라는데 이런데 이거를 몰 B 된 A 요건 빼도 되겠다. 된 A 그죠? 자, 요게 맞는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면은요 몰 B 된 A 문장 요렇게 틀린 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A와 B를 문장을 많이 돌리거든요. 즉 배분 정책이 있고 재분배 정책이 있을 때 비교 문장이잖아요. 여기 반발력과 강제력이 심하다. 즉 A보다는 몰 A보다는 B보다는 A라는 말이죠. 즉 원래 맞는 문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분배 정책보다는 몰 A 재분배 정책이 반발과 강제성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어떻게 넣는 거죠? 여기다가 분배 정책을 넣고 다음에 재분배 정책을 넣어가지고 재분배 정책보다는 분배 정책이 반발과 강제성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낸 거죠. 이렇게 영어로서 많이 비교 문장 이렇게 돌려가지고 A, B를 돌려서 시험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라는 문장, 몰 A 된 B 문장 나오면은 답이 될 확률이 7, 80%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시험장 가셨을 때 혹시 모르겠다 찍어야 된다 하시면은요 이런 문장들 좀 찍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원래 여러분 객관식은 미국이 객관식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객관식을 자꾸 한국에서 객관식만 생각하는데 원래는 이 객관식은 미국에서 건너온 거죠. 토익, 토플 시험 다 객관식이잖아요. 우리 고유한 거 뭐였어요? 우리는 과거 시험 치고 글 쓰는 거잖아요. 주관식이었단 말이야. 우리 원래 문화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약간의 객관식 문제 푸실 때 이렇게 미국식 마인드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오히려 빠르게 도움되실 겁니다. 그래서 비교 문제 나올 답이 되는 확률이 없다는 거 우선 그런 거는 스킬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재분배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추구한 정책이죠. 가진 자로부터 가지지 못한 자에게 뭐 권력이라든가 부, 명예 이런 거를 빼앗아서 다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평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급 정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클래스 팔러시라고 하죠. 이데올로기적 성향도 강해요. 이념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배분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SOC 사업을 한다든지 즉 도로 건설, 철도 건설 같은 것들이고 재무배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같은 것,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소득 이전 그죠?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정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간에 있던 반발이 많겠죠. 많을 것이고 또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강제성도 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됐습니다. 재무배 정책은 배분 정책보다 반발과 강제력이 심하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연구 보조금 지급하는 거 이거 대표적으로 이게 배분 정책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보조금 지급해주게 돈을 준다는 거지. 돈 준다는데 여러분이 막 반발하시는 분 계시겠어요? 아 싫습니다. 저를 뭘로 봅니까? 아니죠.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되겠고 요거는 이제 정부 조직 개편과 기구 설치는 구성 정책이죠. 요 구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 조직을 구성한다 해서 구성 정책이죠. 그다음에 누진세가 바로 재무배 정책 아닙니까? 많이 번 사람은 세금 많이 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떨까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가 많이 벌었다 해서 왜 내가 세금 많이 내야 되느냐 이런 등등이죠. 또는 뭐 부유세 같은 것들, 그죠? 부유하시니 돈이 많으시니 세금 많이 내십시오. 이런 어떤 재무배 정책들은 아무래도 반발이 심합니다. 하지만 이게 연구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철도나 도로 건설 같은 것들 아니면은 그죠 학자금 대출해주고 돈 주고 이런 것들은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빨리빨리 받는 거죠. 그래서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다. 예, 이거 좀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공부를 좀 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 확립 조건이라고 돼 있는데, 자, 직업공무원이라는 거는 평생 동안 근무하는 거죠. 평생을 고용해 주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평생 고용이라 하지만 정확하게는 정년까지죠. 청년 아니고 정년을 보장해 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평생 고용인데 정확하게는 이거는 평생은 아니고 정년 보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60세까지죠. 정년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또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해준다. 주로 뭘 통해서 신분 보장을 통해서 그죠? 정치적 중립이나 신분 보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직업을 확립시켜주고 그다음에 또 적절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어떡합니까? 정년 이후에는 연금을 보장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줌으로써 직업공무원제를 확립시킨다.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시절에 임용이 되어서 평생을 근무하고 공직으로서 근무하는 것이 명예롭도록 생각해 주는 이런 제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립 조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요 개념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개념을 가지고 요거는 좀 가지고 계시면은 문제를 푸시기가 용이합니다. 평생을 근무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상시 고용해 버리자면 어떨까요? 또는 개방형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거는 중간에 훅 들어온다는 거죠. 또는 개방형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신분 보장이 완화가 돼야 되겠죠. 신분 보장 완화해가지고 언제든지 뭐라는 거죠? 누구를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 쫓아내고 다른 사람 임용할 수 있잖아요. 상시 고용한다는 의미 속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만약에 자리가 비면은 그걸 어떻게 한다? 외부에서 막 금방 언제든지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직업공 문제는 볼까? 폐쇄형 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계급제를 취하며 그 다음에 엄격한 신분 보장이 이루어지고 그죠? 또는 일반 행정가주의라 그러죠. 일반 행정가주의 해가지고 이런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형입니다. 즉 공무원 임용할 때는 중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상시 고용은 기본적으로 주로 개방형처럼요 중간에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뭐 예를 들면 우리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도 1년에 뭐 한 번 또는 두 번 이렇게 딱 친다는 거죠. 상시 고용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폐쇄형, 그다음에 계급제 형태, 그리고 신분 보장이 되니까 안정성이 부여되고 평생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정년 보장, 신분 보장. 그다음에 또 근무 이후에는 퇴직 이후에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떤 직장 생활의 안정성을 기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시 고용이 아니라 주기적인 고용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어떤 주기적인 고용이라는 것은 일정한 고용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6월달에 한번 12월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매 1년 360을 상시적으로 고용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개방형 임용도 아니다. 폐쇄형 임용이다. 즉 빈자리가 났을 때는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승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전보 등을 통해 가지고 그 빈자리를 메꾼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것은 개방형 임용 상시 고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직업공무원제 네 가지 특성 이런 거 꼭 암기하셔야 되죠. 뭐 폐계, 신일 이렇게 하셔도 되고 폐쇄형, 계급제, 신문보장, 일반행정가주의해서 요 네 가지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폐계, 신일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자, 다음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옳지 않은 골라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예산이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은 크게 일반 회계와 그 다음에 특별 회계로 나눠지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예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금이라는 게 있겠습니다. 이 기금, 예산 이게 크게 이렇게 많이 나누죠. 원칙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 회계 중심부만 거쳐야 됩니다. 자, 일반 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서 공급하는 공공재 같은 거죠. 뭐 국방, 치안, 외교 같은 이런 순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일반 회계라 그러고, 특별 회계는 말 그대로 어떤 회계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회계를 한다는 거죠. 뭐 미군기지 이전이라든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이다. 혁신 도시 건설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특별 회계를 하는데, 아니면은 공기업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도 있고, 뭐 양곡 조달 같은 거 있죠. 예, 우체국 예금 같은 것들이 다 이게 특별 회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기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일반 회계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그런데 행정 국가화 되면서요, 정부가 하는 일이 많아져요. 그리고 또 정부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이 기존의 세금 이외로 그죠? 세금 이외로 이렇게 출연금이나 부담금 같은 이런 돈을 따로 모아가지고 어떤 특별하게는 어떤 사업을 해야 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죠? 하는 건데, 이렇게 출연금, 부담금 같은 이런 거를 재원으로 합니다. 일반에게는 조세를 기본적인 재원으로 하죠. 그에 비해서 특별에게는 조세도 하지만은 조세 이외에 플러스 조세도 당연히 있는데 조세 이외에 출연금이나 부담금 같은 걸 따로 모아가지고 이거를 안에 재원으로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일반회계 중심을 가야 되는데 특별회계도 생기고 기금도 생기고 자꾸 이러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정부 재정이 팽창이 됩니다.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과 기금 합쳐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재정이라 그래. 재정. 국가 재정이란 거죠. 국가 재정은 예산과 기금은 나눠지고, 예산은 다시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랬을 때 일반회계만이 가야만이 재정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데, 특별회계도 생기고 기금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국가의 재정의 규모가 자꾸 커지는 거죠.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이게 통제가 잘 안 됩니다. 통제 안 된, 특히 누구에 의한 통제? 국회에 의한 통제 잘 안 되죠. 그러면서 어떤 재정의 낭비, 비효율적 운영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정은 좀 팽창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오히려 이 팽창은 늘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예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온 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만약에 또 나온다면요, 우리 기출 문제는 꼭 잘 보시라 그랬죠.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거 한번 몇 번 말씀드렸죠. 개별법의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모두 개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팽창을 막으려고,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함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현대행정의 기능적, 질적 특징을 옳지 않은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대행정이란 것은 행정국가시대를 말합니다. 행정국가시대를 말하는 건데, 이게요 공시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군문에서는 이게 가끔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또 문제 풀 때 스킬인데요. 기능적, 질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질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X라 했으니, 질적 특징의 반대말이 뭐죠? 양적 특징이죠. 문제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반대 해석하시는 것이 훨씬 문제 푸실 때 여러분 빨리 시험장 가서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질적 특징을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 말은 당연히 해석하면은 질적 특징의 반대말 뭐죠? 양적 특징이죠.
양을 고르면 됩니다. 양과 관련된 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문으로 이렇게 쓰죠. 여러분 국어 공부하시는 거 잘 아시죠? 양과 동의어가 뭡니까? 양적인 거. 예. 국어 문제죠. 수학 수 있죠. 예, 이렇게. 그지? 쉽게 풀리잖아요. 수가 증가한다. 이거 수 아닙니까? 요. 수 공무원 수. 기구가 확대된다든지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 숫자가 늘어난다. 즉 양적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질적이라는 것은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은 뭔가 증가하는 현상. 그지? 그런데 양적이라 했으니까 공무원 숫자, 기구의 수. 뭐 결국 기구나 공무원의 숫자가 되는 거죠. 숫자가 늘어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시는 것이 훨씬 빨리 풀 수 있다. 질적 특징 옳지 않은 골라라. 양적 특징. 그리고 이 현대행정의 이 특징에 대한 문제 패턴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양적이냐 질적이냐 이게 가장 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요거 하나 있고 물론 제 해설에다가는 제가 해놨습니다만은 우리 지방행정 때 혹시 여러분 배우셨죠? 이 행정국가 시대에 또 하나의 질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광역행정이었죠. 광역행정이 있었어요. 광역행정. 요거 아마 아실 거예요. 광역행정. 나중에 뒤에서 볼게요. 자, 4번 이렇게 간단히 풀리죠. 자, 5번 문제인데 이것도 요즘에 좀 가끔씩 출제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렸던 아마 업로드 됐을 겁니다. 업로드된 거기 자료에 5번에 보시면은 중앙정부가 부과. 일단 첫째 봅시다. 이런 시험장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중앙정부가 부과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란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는 국세구나. 그지? 중앙정부가 부과한다 했으니 국세를 그럼 지방세 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하고 그죠?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 한마디로 뭘까요? 이거는 간접세라 그러죠. 간접세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 여기 시험 문제 뭘 묻는 문제란 거죠? 국세이면서 간접세가 뭔가 이걸 골라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뭐 인지세, 정권, 거래소 이런 등등 있죠. 예, 그래서 답은 이제 아마 3번이 될 것입니다. 아마 복원이 정확하다면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어쩔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게 아직 국방부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만약에 이거 안 된다면은 이제 100% 문제가 공개될 거예요. 하지만은 아직은 공개가 안 되고 있네요. 이런 거 빨리 아마 조만간은 공개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고르시고 이건 조금 약간 단순 암기 사항이긴 한데 일단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푸시고요. 다음에 6번 문제인데 이 통일성의 원칙 이게 시험에는 아주 빈출입니다. 통일성의 원칙 원칙의 예외 요거는 빈출 나온 지문이기 때문에 꼭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건데 6번에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는 것을 골라라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추경 예산이 통일성 원칙은 예외는 아닙니다. 자, 통일성 원칙이라는 것은 특정한 세액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특별회계는 특정한 특별이잖아. 일반 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죠. 특별회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미군기지 이전이라든지 혁신도시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특정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목적이 정해져 있죠. 자, 통일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세출과 직접 연계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자, 특별회계의 경우는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고, 기금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죠? 뭘 하는 겁니까? 자금을 모아두는 거죠. 자금을 모아두는 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거,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니면 한강수계발전기금 같은 거. 한강수계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한강수계발전기금은 요거는 오로지 뭘 위해서만 써야되는 거죠? 한강에 그죠? 깨끗한 한강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돈입니다. 한강수계발전기금이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원래 한강은 국유천이잖아, 그죠? 국유천인데 한강 주변에서 한강을 이제 이용하는 지자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유천인데 한강 주변에 있는 지방자치체가 이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할 만큼 뭘 내라는 거죠? 부담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모아가지고 뭘 만든다? 바로 기금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금 펀드란 말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기금은 오로지 뭘 위해서만 한강의 발전 또는 깨끗한 한강을 구현하기 위해서만
쓰는 거다. 그래서 특정한 목적이 정해 있다. 자, 통일성 원칙 개념을 생각하세요. 특정한 세액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직업공무원제 있잖아요, 그죠? 직업공무원제도 이것도 개념이라는 말 썼잖아요. 평생 동안 근무해야 된다. 평생을 근무하면서, 그죠? 안정적으로 평생을 근무하면서 이 공직사회를 명예롭게 생각하고 한다. 평생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치고 들어간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거죠. 상시고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시고용 이런 거는 자세히 보면 결국은 신분이 불안해지니까 그런 거죠. 내가 언제 쫓겨날지 못하는 거지. 왜? 내가 쫓겨나면 다른 사람들 항상 고용할 준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좀 훨씬 수월하십니다. 처음에 좀 힘드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다음에 됐고, 추가 경쟁 예산이 있는데 요거 문제 봅시다. 수입 대체경비는 뭡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권 발급 경비라든지, 그죠? 또는 국공립대학교의 이 전형료, 수수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수입이 특정한 수입이 초과 수입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특정한 목적을 했으면 설수도를 해준다는 거죠. 경비, 초과 수입이 생겼을 때 특정한 경비, 예를 들면은 일용직 임금 같은 것들, 쉽게 말하면 말이 어려서 일용직 임금이지 그냥 알바비거든요. 알바비, 그죠? 요런 목적으로만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 경예산은 전혀 관계없죠. 이거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거두는 거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목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뭐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걸 극복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이기도, 양적인 측면의 한정성이죠. 그 다음에 단일성의 원칙, 원래는 본 예산만 가야 되는데 본 예산 하나만 해야 되는 것이 단일성의 원칙인데 추가로 예산 하나 더 만드는 거니까 추경 예산, 요거는 예산 한계성의 원칙과 예산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아시면은 좀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행태론 한번 보시죠. 행태론 쓰면 옳지 않은 골라라 했는데요. 행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치 개입이 아니고 가치 중립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영어로 value free, 가치로부터 자유롭다. 가치로부터 자유롭다. 가치가 없다. 그래,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가치 개입적인 요거는 어디 사는 거냐면 나중에 아마 배우셨지만 여러분이 후기 행태주의, 그죠? 후기 행태론 또는 MPA라고 해가지고 신행정학에서 요 가치 개입적 학문을 강조하죠. 행태론에서는 가치 중립성을 얘기합니다. 요 가치 중립이라는 말, 요 같은 말이 다른 말로 뭐냐면은 사실이라는 뜻, 사실, 팩트를 강조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판단보다는 팩트를 강조한다. 자, 가치 판단, 가치 개입적이라는 것은 옳다 그러다의 문제라면은요, 팩트라는 것은 옳고 그름보다는요, 있다 없다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태론에서는 오로지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컨대 길을 가는데 남녀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여자분이 일방적으로 좀 맞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팩트는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이게 팩트에 그치는 거예요. 요거는 바로 사실에만 치중하는 거, 요걸 가치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태론 여기서 그쳐요. 그런데 후기 행태주의에서는요, 뭐라냐? 어떻게 이제 뭐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거죠. 여자분이 뭐 어떻게인지 모르지만은 뭐 좀 잘못한 거 있다 하더라도, 그러다 하더라도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어떤 여성분을, 그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게 폭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잘못됐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건 우리가 뭐 그래? 그걸 우리는 가치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행태론은 가치 중립적이고 사실만을 판단했다, 있다 없다. 그런데 이 후기 행태주의에서는 가치 판단까지 합니다. 옳고 그름까지 따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잘못됐다 판단했으니까 뭐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행동에 나서가지고 남자를 제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에서는요, 액션, 행동에 나선다 해가지고 어떤 행정 관료들로 하여금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해주는 실천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실천을 강조하려면은 그 기본 전제가 가치 개입적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에서는 가치 개입까지 강조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머지는 뭐 나중에 여러분 다 이론때 수업 시간에 상세히 하셨을 텐데 답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만약에 와이프가 남편을 칼로 찔러 죽였다. 우리 팩트죠. 팩트에 그치는 건 행태인데
우리가 가치 계획까지 가면 이렇게 된 거죠. 왜 찔러 주겠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 보험금을 타려고 찔러 주겠다는 케이스 하나, 두 번째 케이스는 가정 폭력에 시달려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와이프가 남편을 칼로 찔렀다. 그 어떨까요? 같은 팩트라더라도 우리는 전혀 다르게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가치 개입적이냐 가치 중립적이냐 그래서 엄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태로는 가치 중립만을 얘기했다면은 후기 행태주에서는 가치 개입까지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가치 개입을 전제로 해서 실천 관료들의 어떤 실천성까지 강조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신공공 관련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의외로 잘 나옵니다. 예. 뭐냐면은 신공공 관련에서는 권한 위임을 통해 가지고 자율성을 부여줘요. 자율성을 부여주는데, 그다음에 또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요 책임이 무슨 책임이냐면 바로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예. 자율성을 부여주되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 묻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에 대한 성과? 바로 고객에 대한 대응성이 대표적인 성과가 되겠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들, 이런 게 되겠습니다. 또 민간의 경영기법을 적용한다. 자, 경영이니까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때 유행하고 요즘도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신공공 관리론이 어떤 하나의 유행처럼 흐르면서 이 고객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웬만하면은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고객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고객에 대한 논의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자율성을 줬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율성을 주되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하려면은 자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율성을 보여주고 경쟁을 시키고 성과에 대한 책임, 고객에 대한 대응성 제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시장 규제 완화하는 것은 이해되시죠?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한다. 규제를 완화한다 맞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부 규제는요. 강화가 아니라 내부 규제도 완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공공 관련을 하면은 무조건 완화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장 규제는 말 그대로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줄인다는 게 되겠죠. 뭐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같은 규제를 줄이는 거라면은, 내부 규제라는 것은 뭘까? 내부 규제는 한마디로 내부 통제가 되겠습니다. 관료에 대한 통제죠. 내부 통제를 완화시킨다는 거죠. 즉 내부 통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다르게 해서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자율성을 부여주는 겁니다.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 묻겠죠. 그래서 내부 규제는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규제를 완화한다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됩니다. 즉 내부 구성에 대한 통제를 완화한다는 거죠. 통제를 완화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율성을 주겠다. 하지만 성과에 대한 책임은 묻겠다. 이게 신공공 관리론의 기본적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 여기는 관리란 말 자체가 뭐예요? 이거는 경영의 아이디어죠. 그래서 여러분 경영학책 혹시 보셨어요? 경영학책 보시면은 우리 행정학은 인사행정, 재무행정 이렇게 나가죠. 근데 경영학에서는 재무관리, 인사관리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바로 관리란 말 자체가 경영을 의미합니다. 요거 4번 질문도 잘 나옵니다. 자, 9번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탈규제 모형 여기 바로 그거죠. 방금 봤던 문제. 탈규제다. 요 규제라는 것은 뭘 말한다는 거예요? 시장 규제 완화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 규제 완화가 아니다. 아마 여기 이제 9번에 그 답이 3번 틀렸는데 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요거는 아닙니다. 피터스가 말하는 탈규제라는 것은 내부 규제 완화를 말합니다. 내부 규제 완화. 그 제 해설에도 있죠. 탈내부 규제 모형인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탈내부 규제라고 적으면 헷갈리니까 그냥 탈규제라고 적은 거죠. 이거는 시장 규제 완화가 아니라 내부 규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방금 봤던 8번 문제하고 그죠? 9번 문제가 이게 겹치는 문제거든요. 아마도 여기까지는 고려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출제분들께서. 예, 탈내 규제라는 것은 탈내부 규제를 말한다. 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모형이다.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또 한번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죠? 우리 공시 9급 군무원 시험에서는 자주 나온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기출 문제에서도 강의하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 군무원 문제는 약간의 패턴이 있습니다. 몇 문제는 계속 그 부분은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가져가셔야 되겠어요. 특히 예전에 한 번은 여기 참여 모형이었는데요. 참여란 것은 누굴 참여 말하냐면 일선 공무원들의 참여와 시민들의 참여를 말합니다. 그런데 1선이 아니라 상급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의 참여 이렇게 표현됐었는데 그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고위직 공무원은 참여가 아니고 본인이 결정자니까 참여란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음 10번 문제. 독립합의형의 장점을 옳지 않은 골라라 했는데, 자, 여러분, 이 독립이란 것은 뭘 말할까요? 여기 역관주 영향을 배제한다 했기 때문에 이게 독립이죠. 누구로 독립일까요? 정치적인 독립 또는 정치적인 독립도 되고 또는 통솔권자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 그죠? 결정권자로부터의 독립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다음에 합의형이라는 것은 다수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합의하는 거죠. 한 명에서 하는 것은 합의란 말이 있을 수 없죠. 우리 행정법에 배우신 것처럼 독임형에 해당하잖아요. 합의라는 것은 여러 명에서의 합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의원들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다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신속한 의사결정은 X, 그죠? 신속한 의사결정 X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여러 명의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떻다? 다양한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4번 보세요. 다수의 의원이잖아. 다수의 여러 명의 의원이다 보니까 뭐가 될까요? 책임 소재가 명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거게 되겠죠. 다수가 하다 보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책임을 떠넘긴다. 즉 책임을 전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다 여기서 다 내부도 다 뽑아낼 수 있네요. 그죠? 예, 지문 안에 다 답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히려 문장이 긴 지문들 이런 것도 있으면은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지문 안에서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개념에서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독립합의형이다. 독립이란 것은 정책 독립을 말한다. 합의형이란 것은 다양한 의원들, 다수의 의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한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독립이라는 의미에서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뽑아낼 수 있고 다수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신중하게 할 수 있고 다양한 견해들이 수용될 수 있지만 여러 명이 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나중에 일 잘 되면은 자기 탓이고 자기 득분이고 잘못되면 다른 의원들 탓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에서 다 뽑아낼 수 있네요. 자, 여러분 항상 공부하실 때 개념 정확하게 좀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했는데요. 그러면은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신축성의 반대말이 뭐죠? 통제지향적인 걸 찾으면 되겠죠. 예, 가죠. 그러면 바로 답은 3번. 이거는 우리 구몬 9급에 빈출로 나오는 거죠. 단골 손님이죠. 이걸 틀리면은 안 된다. 그지? 요 문제는 그냥 거의 2, 3년에 한 번씩 거의 그러지 않고 매년 출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정과 재배정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배정이란 것은 기재부에서 그죠? 그 다음에 제가 표를 하나 넣어놨죠. 배정은 기재부가 각 중앙과서 장에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이고 재배정이란 것은 그 각 중앙부처의 장들이 산하기관에 그죠? 산하기관에 다시금 재정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 이런 걸 재배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기재부에서 행안부로 돈을 쓸 수 있는 걸 예산을 배정해 주면 이건 배정이고 행안부에서 행안부 산하기관인 경찰청으로 그죠? 해준 거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재배정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아주 통제지향적 예산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자, 12번 문제 보실까요? 옳지 않은 거 립스키 일성관로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골라라고 돼 있는데 아니 옳은 걸 골라라. 예, 가끔씩 이게 시험장 갔을 때요. 이 옳은 걸 골라라,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잘못 읽으면요 계속 옳지 않다, 옳지 않다 하다 보면 답을 못 고르는 경우 생기기도 해요. 자, 옳은 걸 골라야 되는데, 자, 립스키가 말하는 일성관로제 이론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책 집행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집행의 주체가 일성관료이기 때문에 정책 집행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일단 집행문 해놓을까요? 그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뭐 의제 설정, 결정, 그다음에 뭐 평가, 의제 설정, 집행, 답 4번 이렇게 찍으시면은 바로 찍히죠? 예, 쉽습니다. 예, 우리 시험장 가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찍으셔야 되죠. 예, 뭐 일일이 고민하고 솔직히 그런 시간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찍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빨리 찍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래도 좀
설명을 좀 하죠. 예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푸니까 학생들이 뻥 쪄가지고 좀 설명도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이제 저도 수험 생활을 좀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풀 때 약간 실전 경험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어요. 물론 젊은 시절이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거를 공부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주요 키워드 그죠? 찾으셔야 돼요. 키워드를 가지고 딱 가져가셔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이게 좀 빨리 풀려요. 일단 그런 입수적 기획성 관리제목 일단은 정책 집행 모형이고 그 다음에 집행 모형 중에서 그죠 상향적 접근 바텀업 방식이 하나 유형이었죠. 그래서 의제 설정이나 결정 또는 평가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고 바로 집행 현장이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상향적 정책 결정 모형이다 보니까 자 탑다운 방식은 좀 법적 통제를 강조하고 재량이 적잖아요. 하지만 바텀업 방식이라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집행 과정에서 반영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바텀업 방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 재량이 적지 않다, 좀 많다겠죠. 재량이 많다. 아주 자주 나오는 빈출 지문이죠. 일선 관료는 상향적 접근 방법이다. 그리고 참여를 강조한다. 따라서 재량이 많다. 이렇게 해서 고르시면은 간단하게 좀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장 실패의 원인과 극복 방안으로 옳지 않은 골라라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도 그래요. 이게 문제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시장 실패에 대한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 했으면은 일단은 뭘 하셔야 되냐면 자꾸 여러분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 패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좀 공부 좀 하신 분일 거야. 이 수업을 지금 들으시는 분은 그럼 뭘 고르면 될까요? 시장 실패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걸 골라 했으니 정부 실패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정부 실패 유형을 찾아볼까라는 거죠. 나머지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공공재 시장 실패 원인이죠. 규모의 경제 해가지고 이게 봅시다. 키워드 이거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혹시 제 기출 문제 풀이 들으실 분들은 제가 이런 거 많이 스킬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자연 독점 하니까 이건 시장 실패 생기죠. 또는 자연 자원의 문제. 이게 뭘까요? 요거는 이제 공유제 문제죠. 이거 공유제죠. 이것도 시장 실패 내용입니다. 그런데 X 비율성이라는 것은 독점의 결여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민영하나 이거 보세요. 민영하나 규제 완화로 아까도 우리 규제 완화 했었죠. 신공공 관리론 할 때. 자, 신공공 관리론은 시장 실패가 아니고 정부 실패를 극복하게 등장한 이론이죠. 또 그리고 또 정부 실패를 시장 실패된 내용을 옳지 않은 걸로 했으니 정부 실패를 고르면 되잖아요. 답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네요. 그죠?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래서 시험장 가셨을 때 동그라미를 잘 치셔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지 처음 여러분 혼자서는 하기 힘드시죠.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일단 그래도 뭐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싶어요. 예, 그래서 공유제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비배제성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이 없잖아요. 즉 비배제성이 생기는 거죠.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죠.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비배제성적 성격까지죠.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고갈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소유권을 설정해 주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유제 비극을 극복하겠다라는 것이 나오고 이게 이제 하딘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하딘 아시죠? 예, 그런 견해고. 자, 그 다음에 X 비효율성 발생할 경우에 X 비효율성이 일단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정부 실패라는 설명 모른다 하더라도 민영 하나 규제 완화하자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정부 실패 극복 방안이라는 건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공기업 민영화하는 거고 정부 규제를 완화한 거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 답에 설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설문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지문은 그냥 단순히 고르시오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은 지문에 힌트가 있다. 시장 실패된 설문 옳지 않은 골라라. 즉 정부 실패를 골라라. 그러면 정부 실패 이렇게 그죠? 고르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고를 수 있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보시면은요. 정부의 구조적 특성에 설문 옳지 않은 골라라 됐는데 이것도 시면은 잘 나오는 영역이죠. 그리고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도 빈출되는 분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꼭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거죠. 특히 규모의 문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규모가 커지면은 복잡성이 증가하고 공격성도 높아지고 하지만 분권화는 직권성 낮아지면서 분권화 많아진다 이렇게 꼭 제가 설명드린 적 있어요. 자, 규모가 커지면은요
공식화가 높아집니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다. 자, 대규모 조직이 되면은 그 해설이 됐지만 일일이 감독관이나 결정권자들이 직접 감독, 면대면에 감독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문서를 통해 가지고 감독한다는 거죠. 문서, 즉 공식화란 말이 뭐예요? 공식화. 공식화라는 의미 자체는 뭔가 모든 것을 문서로 처리한다는 거죠. 문서로서 공식적으로 처리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나중에 학교 하셔가지고 근무하실 때 보면은 모든 걸 문서로 해야지 이제 말로 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죠. 예, 큰일 납니다. 물론 이제 문서와 이에 말로서도 이렇게 처리할 때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좀 예외적인 케이스고 원칙은 문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규모가 커질수록 직접 감독 힘들기 때문에 간접 감독, 간접 통제 방식인 문서를 통해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문서 처리한다는 공식화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다. 이래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 보시면은 규모가 커지면요 중요한 거죠. 커지면은 집권화가 아니고 뭐라는 거 너무 규모 많이 커지니까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분업화하고 또 분권화를 해야 되겠죠. 또 분업이 규모 커지니까 과업이 점점 일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복잡성 높아지는 거죠. 높아진다는 거. 다음에 비일상적 기술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떤 전문적 기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은행을 치면은 일상적 기술이라는 것은 ATM기 같은 거 단순히 현금 넣고 빼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앞에 있는 여직원분들께서 그죠 현금 돈 이 통장 할머니들 통장 가져오면은 다시 통장 거기서 빼주시고 뭐 이렇게 하고 돈 입금해주고 이런 것들 업무 이런 단순 업무죠. 이거 우리가 일상적 기술이라 그러고 그 뒷변에 가시면은 무슨 뭐 프라이빗 룸 해가지고 그죠 좀 뭐 투자를 한다든지 투자 상담한다든가 재무 관리 같은 것들 이런 금융 같은 거 이런 것들 되죠. 이런 거 하는 것을 우리가 비일상적 기술이라 그러죠. 아무래도 그것은 좀 다양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성이 높아지겠죠. 예, 그 다음에 투자 같은 거, 투자 상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아니면은 금융 상품 같은 거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게 비일상적 기술이고 일상적 기술은 단순히 현금을 주고 받고 입금하고 출금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이 불확실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확실해지면은 복잡성은 커집니다. 물론 이제 복잡성이 낮아진다는 견해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복잡성이 커진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이 환경에 복잡하다는 불확실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대체적 상황을 위해서는 그 상황에 따라 뭐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복잡성이 커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이 불확실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 만약 어떤 시험은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약 예를 들었어요. 불확실성이라는 거 여러분도 내년에 군문 시험에서 출제 영향을 봐도 도통 모르겠다.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 뭐 이런 이 선생님 자료도 구하고 솔직히 그렇잖아. 제 수업도 들으실 계실 것이고 또 다른 선생님 수업도 듣고 그 선생님 자료도 뽑아놓고 많은 자료 수집하죠.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지. 양이 많아지고 그러죠. 예, 복잡성 커지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논의 강조하는 건데 행정학이라는 게요. 물론 학문이긴 해요. 학문이긴 한데 이제 말을 어렵게 해놨죠. 저도 가끔씩 어렵다고 제 수업이 좀 어렵다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렇지만 지금 되도록이면 좀 풀어서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이해를 시키려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응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이게 어떤 경우인가를 한번 좀 따져보시면은 훨씬 공부가 좀 쉬우실 것이 오히려 또 재미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예. 자, 다음에 예, 요것도 이제 뭐 아주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답은 이제 둘인데요. 예, 2번 해가지고 이제 요 답은 2번인데 퇴직 전 2년부터 해가지고 할 때까지 근무기한이 취업한 해가지고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예, 이렇게 해서 이건 둘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3, 5도 있고 한데 이건 일단 아주 빈출로 가져가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건 법령 내용이죠. 이런 법령은 따로 조금 체킹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저도 그렇고 뭐 다른 쌤들도 주요 빈출되는 법령 지문 같은 거는 따로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요. 정책 평가 가셨을 때 이 타당성이라는 게 있죠. 측정을 제대로 했느냐는 건데 이 타당성은 지금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외적 타당성이라는 게 뭐죠? 외부니까 실험의 외적 타당성이죠. 즉 외적 타당성의 키워드는 여러분 떠오르세요? 안 떠오르시면은 여러분 아직 공부가 조금 부족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해설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어떤 개념이라든지 어떤 키워드 이게 바로바로 좀 떠오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떠오르면은 현장 갔을 때 답을 바로바로 고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량을 공부해 놓으시면은 이게 키워드가 막 둥둥둥 떠다니는다는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또 두 문자도 좋긴 한데 저는 두 문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두 문자 자체가 하나의 스트레스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인가. 그것도 하나의 엄청나게 분량이 많아져요. 뭐 두 문자만 어떤 분들 보니 뭐 100페이지씩 되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그 하나가 또 자료 아닌가요? 일단 외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뭘까요? 어떤 실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죠. 일반화할 수 있는 거. 다른 상황에다 적용 가능한 거, 다른 상황에도 적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외적 타당성이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해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A 지역에서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효과 나타났어. 그래서 이걸 했는데 B 지역에 했더니 이건 안 나타나더란 거죠. 자, 대표적으로 A 집단에다가 특정한 감기약을 먹였더니만 감기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B 집단에다가도 그죠? 다른 집단이죠. 일반화 시켜 보려고 다른 상황에 다른 집단에도 동일한 감기약을 먹었더니만 안 났더라는 거야. 이상하다. 분명히 이 집단에서는 감기가 나왔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 답은 이제 3번이 될 텐데, 자, 크리밍 효과, 호돈 효과 이거는 좀 암기도 해야 되지만, 자, 크리밍 효과는 건 이런 거죠. 효과가 잘 나타나는 사람들만을 대상한다. 예컨대 요 집단은 몸이 튼튼해. 뭐 감기약을 안 먹어도 그냥 낫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런데 감기약을 안 먹어도 낫는데 감기약조차 먹었으니 금방 나아버린다는 것이고, 이 집단들은 비실비실한다는 거죠. 비실비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다는 거죠. 어떤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는 거죠.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다른 집단에다가 했을 때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다는 거죠. 자, 크리밍 효과라는 것은, 크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스크림 하듯이 맛있는 부분 또는 탁월한 사람들, 우월한 존재들 이런 걸 우리가 크림이랍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크림 오브 크림 하면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이런 뜻도 담겨 있어요. 뭐 상류계층 이런 뜻이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것. 예컨대 영어 교육 같으면은 외국을 갔다 온 학생들 또는 그죠? 뭐 미국에서 막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오고 있는 학생들한테 영어 교육 시켜 보세요. 뭐 굳이 영어 교육 하지 않더라도 아주 우수한 효과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어 교육 효과 있네 해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한국에서만 토종으로 살았던 학생들한테 영어 교육 시킨다 했을 때 과연 효과가 나타날까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크림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돈 효과라는 것은요, 어떤 실험에 대한 반응 효과라고 합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한마디로 내가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험자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걸 우리가 호돈 효과라고 합니다. 호손 실험 얘기 나오는데 예컨대 이런 거였죠. 원래 이게 메이오라는 분이 그죠? 메이오라는 분이 이제 호손 공장에서 실시했다는 거죠. 자, 호손이라는 것은 공장 이름이 아닙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호돈이라는 또 호손이라는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인간적인 대우, 민주적 리더십을 했더니만 생산성이 향상되더란 거죠. 그래서 다른 공장에도 실시했는데 문제는 다른 공장에 실시했더니 생산성 향상은커녕 근로자들이 오히려 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분명히 호동 공장에서 실험했을 때는 민주적 리더십이나 인간관계나 비공식 집단 같은 경우를 활성화시켜 줬더니 작업의 생산성이 높아졌는데 왜 다른 공장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해 봤더니 호돈 공장에 있는 직공들, 특히 여직공들이었어요. 이 여직공들이 자기들이 실험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실험자가 원하는 게 뭐냐 봤더니 뭐 어떤 생산 일 잘한다 이런 걸 원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민주적 리더십이고 뭐 비공식 집단 인정해주고 인간적인 대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실험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하는 척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호돈 효과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감기약도 똑같아요. 이 감기약을 먹는 사람이 감기 낫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지? 이 실험 자기가 감기약의 실험 대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기약을 먹고 나았다라고 거짓 증언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실험했던 실험자들이 감기가 나았구나 해가지고 다른 집단을 실시했는데 이 집단들은 이 사람들과 달리 그냥 안 났는데 이래버린 거지. 솔직하게 이런 것들 우리가 호돈 효과랍니다. 누가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고 있는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행동하려는 경향 이거 우리가 호돈 효과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그냥 수업을 하면은 막 전부 막 휴대폰 보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그죠? 막 피곤해가 막 잠은 안 자지만 일단 막 그죠? 인상도 쓰고 그런 학생들 많죠. 솔직히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학원 가면 다 공부하는 줄 알지?
예, 그런데 만약에 학원에다가 여기 CCTV를 달아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자세가 달라지죠. 물론 이제 CCTV 틀어놔도 부모님에게 실시간으로 전송이 돼도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안 하겠지만 일단 태도는 조금씩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누가 나를 보고 있다, 보고 있지 않다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호든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특정한 영역에 특정한 대상으로 해서는 효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다른 대상, 다른 시간, 공간에서 다른 대상자들에게 실험했을 때는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그걸 호든 효과를 합니다. 크리밍 효과는 효과가 잘 나타날 대상만 해가지고 실험하는 것을 크리밍 효과라 그러죠. 아주 대표적인 외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에도 보시면은 이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지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앞 글자로 따라 호실크다표라고도 이렇게 해라고 했어요. 호실크표다, 호실 뭐 크표다 또는 뭐 실호크표다 등등 해서 두 문자 그냥 따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7번 문제가 되겠는데 임시조직의 형태로 옳지 않은 골라라고 했어요. 임시조직이라는 것은 에도크라시를 말하죠. 그죠? 임시조직을 영어로 에도호크라시라 그럽니다. 요 에도호크이란 말 자체가 temporary, 영어의 temporary, 일시적인 조직. 그래야 되는데 에도크라시에 옳지 않은 거, 임시조직 에도크라시에 옳지 않은 골라라 했으면은 에도크라시 반대말을 찾으셔야 돼요. 뭐죠? 예, 반대말 여기다 적을까요? 반대는 이 정도는 안 지어지네요. 희한하네요. 예, 얘는 가끔씩 이래요. 비오로크라시라 그러죠. 관료제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막스 베버의 관료제 모형인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막스 베버와 동시대 인물 찾으면 돼요. 누구예요? 귤릭이에요. 그 답은 3번이에요. 귤릭, 얼윅 같은 분은 우리가 고전지 행정학자라고 하는데요. 막스 베버와 동시대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귤릭이란 분은 이 뷰로크라시, 즉 관료제 모형을 지지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뭐 지시 명령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그죠? 이런 것들, 집권화의 원리 이런 것들 강조하신 분인데 막스 베버의 관료제 모형과 일맥상통한 분들이에요. 고전 시대적 흐름은 아시죠? 그래서 귤릭 모형은 바로 베버와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다. 자, 임시조직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행정국가 시기, 특히 아까 잠깐 봤었던 MPA 1960년대 말쯤 해가지고 나타난 모형이에요. 그런데 귤릭이라든가 뷰로크러시 관료제 모형은 1960년대가 아니라 1920년대쯤에 아니면은 1880년에서 1920년대쯤에 나타났던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귤릭이나 막스 베버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시대냐면요. 우리 이모군란 시기쯤 돼요. 자, 미국에서 행정학이 출발한 시기가 1880년쯤 되거든요. 그럼 80년, 82, 84년도 우리나라는 국사시간에 이 정도 아시죠?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의 시기, 구한말 시기에 미국에서는 이 귤릭이란 분, 막스 베버는 독일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얼윅 같은 분들, 우드로 빌슨 같은 행정학 초기 학자들이 그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임시조직이 아니라 막스 베버의 관료제 모형 해가지고 임시가 아닌 정규적 조직, 항구 조직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등장한 시기죠. 그러니 여러분 매트릭스나 수평, 태스크포스를 모른다 하더라도 큰 흐름만 잡으시면 답은 다 고를 수 있다. 임시조직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반대말은 뭐다? 에도크라시 반대는 뷰로크러시다. 뷰로크러시는 막스 베버 모형이고 요 시대의 모형이다. 같은 학자 귤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도 그렇고 그런 거죠. 국사 문제도 보면 이렇게 시대 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조선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하듯이 그죠?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이가버넌스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 추구한 게 뭐냐 되는데요. 여기 우리가 이가버넌스는 최종 단계라는 것은 가버넌스라는 것은 협치를 말하죠. 이런 협치란 것이 협치란 것은 국가, 행정부하고 시민사회가 특히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걸 협치라고 표현하고 요즘에 저기 정치권에서 보면 협치란 말 많이 쓰죠. 시민사회, 이 행정에서 말하는 협치란 것은 시민사회 간의 협치입니다. 시민사회와의 협치. 그런데 이게 E란 말 썼으니 일렉트로닉이니까 어떤 인터넷을 통한 그죠? 전산을 통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와 관련된 거기도 합니다. 이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뭐였어요? 원래는 직접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였죠. 하지만은 그거는 도시국가니까 숫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물론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몇만 명이긴 했는데,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가능하다가 인구수 늘어나니까 모든 인구들이 다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니 대표자를 내세웠죠. 그게 대리인 대표자를 내세웠다. 그게 바로 간접 민주주의죠.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 그죠? 이런 것들이 다시금 뭐라고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이 정치권이나 행정에다가 반영할 수 있는 시대 됐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 이게 바로 이 가버넌스 시대라 이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거, 다양한 사람들이, 그지? 다양한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수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했다는 거야. 간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 목소리를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통합적 의사결정을 우리가 이 가버넌스에서 최종 의사결정 단계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말 그대로 다양한 목소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수의 통합적 의사결정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투표 또는 이보팅이라 되어 있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SNS 같은 걸 통해서라든지 뭐 국민 민원 민원 봉사 활동이라든가 또는 청와대에 그죠 뭐 민원 같은 걸 제기한다든가 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설 책에 보시면은 전통적 통치 여기 이제 행정 국가 시대가 되겠어요. 여기 이제 소수의 중앙 집권적 의사결정 몇몇 엘리트들이 또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죠. 이런 우리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이런 국민의 대표 기관 또는 대리인인 몇몇의 소수 엘리트들이 주도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 또는 간접 민주주의가 되겠죠. 그다음 주체는 정부였어요. 그다음에 가버넌스 시대 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됩니다. 민주화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확산된 분권적 의사결정, 권한이 위임되기 시작했어요. 분권화됐지만 아직까지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완전히 국가에 반영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냥 어디까지나 이거는 아직 좀 여러 명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넌스는 바로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죠? 이니까 일렉트로닉이니까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선거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표방하는 것처럼 인터넷이라는 이런 하나의 어떤 기술적인 기술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우리가 이 가버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민주 요소가 좀 가미된 거죠. 그래서 전통적 통치에서 가버넌스 시대로 그 다음에 인터넷과 결합이 되면서 이 가버넌스 시대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된 거. 이렇게 보시죠. 자, 그래서 가버넌스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상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책임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골라라 되어 있죠. 자, 여기 우선 문제 패턴을 보세요. 무슨 이제 파이너라는 분 나오고 프리드히라는 분 나오죠. 아, 이거 보니까 두 분을 비교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아까 제가 more A than B, more B than A 이렇게 문장 바꿔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답은 1번인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자,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죠. 예, 여기 강조하고 여기 안에 뭐가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에 비교해 봤을 때 그죠? 또는 뭐 비해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파이너는 내재적 책임이라 했는데 파이너는 오히려 법률이나 입법부, 사법부, 국민 등에 대한 통제, 즉 외부 통제를 많이 좀 얘기하신 분이고요. 외부 통제. 그다음에 프리드히란 분은 이분은 관료들의 내면적 기준, 내재적인 책임은 내부 통제를 좀 강조하신 분입니다. 이래 된 건데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조금 배경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파이너란 분은 영국인이세요. 그 다음에 프리히란 분은 미국인 되겠습니다. 자, 요게 영국인데 이 영국과 미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째, 간단하게는 파이너란 분은 영국이니까 영국은 의원내각제 국가죠. 그러면 프리히는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영국의 의원내각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런 이 입법부라든지 그죠 법률에 의한 이런 통제를 좀 중요시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리히는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죠. 아무래도
의원 내각제 국가보다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행정부의 권한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관료의 어떤 내재적인 책임, 양심에 의한 책임이라든가 전문 직업가적 책임 이걸 좀 더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더 역사적으로는 파이널한 분은 왜 특히 입법부에 의한 통제를 좀 강조하시는데 또는 국민에 의한 통제. 왜냐면은요. 그 당시 1940년대 30년대 말 40년대 해가지고 바로 바다 건너 뭐가 있었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시작했었어요. 예, 그걸 보면서 그 정권의 집권 과정을 보면서 파이너가 많은 반성을 합니다. 특히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의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의회가 히틀러의 독재 집권 과정에서 제대로 재기능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히틀러는 쿠데타로 집권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 과정을 거쳐서 총통에 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총통되기 전날까지 히틀러의 국적은 독일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였다 그러죠. 예,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파이널은 딱 보니 바로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입법부, 특히 입법부, 의원의 국가인 입법부가 또는 법률을 통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국가가 독재로 가게 되고 2차 세계 대전이라는 어떤 시대적인 참상을 향해서 나가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파이널은 상대적으로 이 외부에 의한 통제, 특히 입법부에 의한 통제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파이널은 영국 사람이에요. 이런 배경이 좀 숨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롬 작가 두 분이 해가지고 이제 이 그 책임성 유형해가지고 저도 이제 해서 달았습니다만 이건 또 상세한 것은 나중에 우리 뭐 보시겠지만 통제의 원천, 통제의 정도 해가지고 관료적, 법적, 전문직업적, 정책 책임 이렇게 네 가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묘사 관계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했다 정도 아시면 되겠고 또 세부적인 거야 나중에 또 보실 거고. 다음에 신공 관련해서는 계량적인 성과 측정을 강조합니다. 기억나시죠? 책임성 확보하기 대신 뭐 해줘요? 자율성을 부여해주죠.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그 대신 책임성 확보 무슨 책임?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바로 계량적 책임이 되겠죠. 계량적인 객관적 책임 또는 계량적 책임을 중요시킨다라고 계량적인 성과 측정을 중요시킨다. 이렇게 보시고 자 책임성은 수단적 가치입니다. 자 본질적 가치는 뭐 정의, 공익, 복지, 형평성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인데 이에 반해서 이 책임성은 수단적 가치가 되겠다. 즉 이런 정의나 공익, 복지, 자유, 평등을 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해서 수단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책임성은 수단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요. 조금 복원이 조금 안 됐어요. 조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한데 우리가 1차 시험하고 또 그동안 몇 번 나왔던 시험에서 출제 유형을 보면은 지방 국가에 있는데 지방에 없는 거 가장 대표적인 고위 공무원단 요거 단입니다. 고위 공무원 하면은 지방직에도 있어요. 그런데 고위 공무원단이라는 요건 제도죠. 이 제도는 지방직에는 없는 제도, 지방에는 없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별정, 특정직, 직무직이 여기는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일단 유형 제가 좀 요거는 복원이 좀 안 돼가지고 제가 해설을 좀 하기 그런데 일단 여러분 지방직에는 고위공무원 해설했는데 이것만 좀 가져가시죠. 나중에 복원되면은 다시 또 하도록 하겠는데 고위공무원은 존재해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 존재하지만 고위공무원단 제도 자체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뭐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나 또는 도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부교육감 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이에요. 하지만 이분들은 다 국가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돼 있다. 이거 좀 해놓으시고 이건 조금 문제가 조금 복원이 조금 안 돼서 나중에 또 물론 뭐 다른 쌤들이 복원하는 친구도 있게 쓰시겠죠. 이것도 좀 복원이 좀 안 됐어요. 예, 그런데 복원 안 돼도 답은지 알 수가 있는 건데 자 여기 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국가 여기 키워드가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의 설명이죠. 90일 전까지는 요거는 국가재정법이 아니고 헌법상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재정법상으로는 90일이 아니고 120일 전까지 예산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표에 보면 해설 달아놨죠. 그래서 예산 법정 심의 기간 해가지고 헌법상으로는 60일이지만은 국가재정법상으로는 1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 법정 심의 기간이 90일로 더 늘어나 30일 더 늘어났죠. 회견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0에서 30 빼면 60이고 120에서 30을 빼면은 90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앞으로
아마 예산 법정 심의 기간까지도 침해 나오니까 요거 체킹해서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나중에 복원되면은 뭐 언젠가 복원되든지 아니면 언제까지도 복원 안 되겠죠. 그다음에 22번 문제 한번 봅시다. 광유 행정 방식으로 옳지 않은 골라 했는데, 자, 이 문제도 뭐 제가 푸는 스타일로 풀어볼게요. 저는 이제 만약 이걸 한다 했을 때, 자, 아까 제가 잠깐 광유 행정이라는 게 어디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요 행정 국가 시대 등장한 거라 그랬죠. 행정 국가 시대 등장한 것이 광유 행정이에요. 자, 그런데 민정화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NPM 신공공관리로서 얘기한 거죠, 그죠? 신공관리론. 그리고 신공관리론은 이건 뭐죠? 행정 국가가 아니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행정 국가 시대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신행정 국가라는 것은 NPM하고 뉴가번스를 우리가 합쳐서 신행정 국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4번이 틀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좀 빨리 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푼다면 이렇게 풀 거예요. 광행정의 방식 옳지 않은 골라라 하면은 행정 국가 시대니까 민영화는 신행정 국가 시기 내용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 이렇게 풀면 빨리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광행정의 방식 해가지고 이게 단일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하기 힘든 경우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그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합치는 거죠. 뭐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협의체 또는 사무위탁 이런 것들 총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광역행정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인데 아직까지 여기까지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나왔으면 이제 만약에 2020년이 된다면은 이렇게 유형만 묻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까지도 물을 거다. 예컨대 뭐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이 없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요. 이거 법인격이 있어.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거든요. 법인격이 2번에 보시면 법인격 있다 나오죠. 그다음에 협의체의 주체는 보시면 지방자치장이나 지방의회 의장들이 협의하는 걸 협의체고요. 그다음에 행정협의회는 첫째 줄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죠. 주체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 문제 보시죠. 23번 문제는 군무원 구급이 아니면 절대 공시에서 나올 수 없는 문제죠. 군무원 시험이니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적혀있어요. 군무원 구급이에요. 군무원 구급. 가끔씩 이제 그냥 일반 공무원 구급 시험 문제 시험의 내용을 군무원의 강의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있다고 얘기 들어 수험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예. 저도 강의 한번 찍어서 이렇게 돌려막기 하면 참 좋을 텐데. 일단 뭐 군무원 요게 이제 군무원 인사법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아까 제가 말 초미에 좀 다운받아서 좀 공부하시라 그랬죠. 자, 그러면 봉급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 이게 함부로 못 정하죠. 이 봉급이라는 것이 국가 경제도 많은 양을 취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책에는 법령에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대통령령이다라는 것. 특히 이렇게 누가 정한다 이 주체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 주체 문제는 좀 뭐 꼭 가져가세요. 예를 들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뭐 국무총 소속이다 아니죠?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죠.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고 군무원은 군인에 준한다 맞겠죠? 그다음에 특정직 공무원이죠. 그다음에 4번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외국 국적한 사람을 군무원 임명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또 해설에도 보면은 2번은 군인에 준하는 대업 계급별 기준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군무원 임명될 수 없는 사유 보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자, 그러니까 스티브 유 아시죠? 스티브 유는 군무원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이중 국적 같은 경우인데 안 된다.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있나? 모르겠는데 잘 지내고 있겠죠. 군대 간다 했으면 갔어야지. 다음에 3번은 일반적인 국가 공무원들 그죠? 국가 공무원법상의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뭐 파면 당하고 5년, 해임 당하고 3년, 뭐 자격증 유죄 못 한다든지 뭐 일정 그런 것들 있죠. 뭐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이 되겠는데 일단 요게 우리 군무원 인사법에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좀 다운받아서 좀 보세요. 예.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상식으로 풀 수 있잖아. 2, 3, 4번은 또 좀 약간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봉급이라는 것 자체는 이 국가 경제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함부로 정할 수 없고 보수 법정주의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대통령이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 때 봉급이란 말 자체가 돈과 관련된 거니까 기재부 장관이나 인사친처 또는
행안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마음대로 못 정하죠. 예를 들어가 국방부 장관이 봉급을 정했어. 그런데 기재부 장관이 내 말도 내하고 협의도 없이 했냐? 못 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방부 장관 윗신이 안 쓰겠죠. 다음 지방교부세가 되겠는데요. 여기 약간 조금 깊게 나왔어요. 약간 옳은 걸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 옳은 걸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는 주민들에게 소방안전교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걸 깊이 갈 필요는 없어. 왜냐? 여기도 보세요. 교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이게 무슨 느낌인가? 여러분, 교부세란 것은 세금이다 아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그죠? 세금 아니죠. 교부세라는 건 그냥 돈이란 뜻이죠. 국가가 지자체가 주는 돈이지 이게 자체가 세자가 붙어서 세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전기세라고 쓰잖아요. 부모님들이 전기세 내고 와라 이러지만은 전기세도 세금 아니죠. 예전에 공시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전기세는 사용료잖아, 사용료. 일정한 전기를 사용하고 그 양만큼을 돈을 내는 거니까 사용료지 이게 이 세금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세금 아닙니다. 그러니 세금 아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죠. 부과란 말은 세금이니까 부과하는 것이고, 세금 교부라는 건 뭘까? 교부세는 교부할 수 있는 거지.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교부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3번을 보시면은 우선 문제부터 볼까? 여기도 틀린 거고 이렇게 두 번. 다음 그 나머지 교부세는 뭐라고 됐어요? 교부란 말을 썼죠. 교부할 수 있는 없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1번, 4번은 바로 틀렸다고 하셔야죠. 세금 아니니까 부과할 수 없다. 이 국어 문제네 보니까. 자, 제가 강의 시간에도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국어 문제다 행정학은. 그러니까 조금은 국어 실력이 올라가면은 행정학 실력도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번에 광주광역시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수 없다. 자, 특별교부세라는 거는 교부될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특히 뭐 재복구, 재예방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광역시든지 특별시든지 자치시든지 뭐 군이든지 구분 없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 교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답은 3번이 되는데, 자, 인천광역시는 부동산 교부세가 교부될 수 없다 되는데, 자, 부동산 교부세는 보세요.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나 제주특별자치도 있죠. 이 경우에 따라서만 교부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는 교부할 수 없다 됐어요. 요거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제 교재도 보면 나와 있는데 기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요거 3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 교부세는 부과하는 게 아니고 뭐죠? 교부하는 겁니다. 교부란 건 나눠준다는 뜻이죠. 부과란 것은 뭔가 거두겠다는 뜻인데, 교부세라는 것은 세자란 말을 썼지만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자, 2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현행법상 일정 자격이 있는 외국인에 허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답은 이제 4번인데, 첫째, 조례 제정 개표 청구권이 있고요. 주민 투표권, 그다음에 주민 소환, 그다음에 정보 공개 종개 청구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네 개인데 이거는 좀 별도로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자, 24번도 그렇고 25번도 그렇고, 또 아까 봤던 이제 지방세, 국세 부과되는 거 세금 종류도 그렇고 약간은 여러분이 조금만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 지방교부세 같은 것도 약간 깊이 있게 나왔죠. 깊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푸신 분들은 푸셨겠지만 그래서 약간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은 까다롭게 나온 건데, 25번도 실제 시험장 가면은 헷갈린단 말이지. 알고 가는 게 아니면은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나중에 여러분 제외 국민에게 허용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것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일단 외국 허용되는 조례 제정 개표 청구권 허용이 되고요. 뭐 그래서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주민 투표권 있죠. 주민 투표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주민 소환도 가능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도 가능하고, 정보 공개 청구 특히 일정한 주소나 그죠, 어떤 거소가 있어야 되고죠. 또 법인 또는 단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감사 청구하고 주민 소송하는 것은 이게 전부 다 기본적으로 뭐와 관계된 걸까요? 좀 재정적 측면과 좀 공통적으로 좀 관계된 내용이죠.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은 소송 거는 것은 주로 재정적 측면에서만 소송 거는 건데, 감사 청구하고 재정 측면 이런 것들은 외국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부끄러운 거지, 잘못된 거, 어떤 불법 행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어떤 이런 것들까지 굳이 외국인 허용하지 않겠다.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례, 개폐, 주민투표, 소환, 그다음에 정보공개 청구 요 네 가지가 외국인 허용되는 것이다. 다음에 만약 이번에 왔으니까 또 나오긴 좀 당장 나오기 힘들겠죠. 대신에 제가 예상컨대 제외 국민에게 허용되는 게 뭔가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에서 우리가 다음에 우리 2020년 이제 앞으로 22년 벌써 지났지만 이 어떤 문제가 출제가 가능한가 이런 문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조금씩 지금 보면 느낌이 그래요. 좀 쉬웠어 솔직히 그동안 문제는 한두 문제 빼고는 좀 쉬웠는데 이 좀 많이 뽑다 보니까 난이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좀 잘 대비하시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도 이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는 꼭 반복해서 푸셔야 되죠. 예, 여러분 꼭 제 뭐 수업을 듣든 안 듣든 간에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그렇고 꼭 2020년도에는 합격을 하셔서 여러분의 어떤 원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 기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